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까지 동시에 흔들리면서 이른바 삼중고가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외국인 수급 변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부담까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 좀 크게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이야기에 앞서서 또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시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전쟁 금방 끝날 거다라는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좀 급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장중 초반에 안 좋다가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급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그에 앞서 가지고 유가가 우리 장일 때는 뭐 거의 120달러 근처까지 육박하다가 하필 또 장마감하고 나니까 또 빠지기 시작하고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83달러까지 내려갔다 지금 85달러 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요인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 이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조만간 빨리 예상보다 빨리 전쟁이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기대감을 키웠던 측면, 그다음에 또 뭐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점령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도 또 이제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센티를 좀 돌려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은 좀 반등을 준 모습이고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오늘은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 쪽하고 연관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가하고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그리고 환율을 봐야 되는데요. 세 개 모두 다 오늘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변동성이 뭐 120달러까지 근접했다가 80달러 선 쪽으로 또 내려가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그래도 막판에 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좋은 영향 줄 것 같다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을 보면요. 뭐 유가, 환율, 금리까지 이른바 삼중고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현재 증시 좀 단순한 조정 국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구조적인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봐야 할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지금 호르무즈 이슈가 네. 장기화될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역시 시장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네. 조정의 빌미로서 적당한 조정을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화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도 되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트럼프의 입장이라든지 또 미국의 입장, 또 이란의 입장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장기전을 예고하는 것보다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 단기라고 말씀드리면은 한 달? 그 정도 전후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 중동 리스크가 좀 단기에 끝날지 장기 변수로 이어질지가 시장 조정의 성격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또 이사님께서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로 보시는 쪽에 가깝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이게 장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요. 네. 지금 주식 정리해야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장기로 단정을 짓기에는 네. 우선 트럼프의 허세를 가만히 보면 무기를 무한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다, 안 갖고 있다는 거 확인됐고요. 네. 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가 상당 부분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힘들지만은 이란 자체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란도 사실은 지금 무기를 사거나 자기네들의 군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창구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그쪽이 막히게 되면 양쪽이 다 죽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점.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신나게 두들겨 패고,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깔끔하게 빠져나오는 게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좀 일정 부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마냥 물건으로 얻어가지고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네. 지금도 이미 폴리마켓에서는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기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속됐을 경우에 그 파장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저는 지금 단기에 끝날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는 건 한 달 정도 한 달 생각을 정도요. 하는데요. 거기에다 일단 비중을 두고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간 선거라는 정치 변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 달 이내에 좀 종료가 될 수 있는 단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유가 얘기 계속 좀 이어서 해볼 텐데 국제 유가가 장중에 120달러까지 육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진정이 되면서 마감이 됐지만 뭐 150달러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까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뭐 시장에서는 좀 이런 유가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150달러를 예상한다는 것은 장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경기 침체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증시라든지 이런 쪽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걸 단정을 짓고 시장을 본다 그러면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또 정상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상대가 또 트럼프라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네.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 또 예측이 그래서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네. 트럼프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본다 네. 그러면 저는 장기전보다는 어쨌든 트럼프는 출구 전략을 어떤 식이든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유가 급등 그렇다면 좀 과도하게 베팅 성격도 좀 일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 유가가 119불까지 올라갈 때 전 좀 미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맞아? 네. 지금 이미 장기전을 전제로 해가지고 과매수가 붙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노이즈에 그러니까 G7이 비축류 방출을 같이 모색한다는 얘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과매수에 대한 후유증이라는 거죠. 네.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자산시장이 좀 다소 흥분해 있는 상태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어떤 시장을 추종한다고 강하게 베팅을 했다가는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세라는 거죠. 네. 뭐 시장이 여러모로 좀 많이 흥분을 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희랑 좀 계속적으로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그거를 단정짓고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좀 안 좋을 경우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시장을 보면요. 우리 시장 패닉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배경과 함께 좀 현재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수급 구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의 이 역대급 패닉셀이 나오는 거는 네. 시장의 수급이 좀 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이 꼬여 있다. 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증시를 계속 팔아왔잖아요. 네. 팔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유독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히 다른 데는 별로 오른 게 없는데 우리가 많이 오르면 비중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럼 기계적으로 팔게 됩니다. 그게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가 주춤한 이유는 AI 노이즈잖아요. 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심지어 주가가 5%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대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네.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반도체 슈팅이 났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그럼 계속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AI 노이즈가 있는데 어차피 AI 범주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주식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매도가 많이 나온 거. 그런 측면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있을 것 같고요. 내국인들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수가 5천을 넘어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실제 엄청난 자금들은 사실은 5,500을 넘어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뭘로 들어왔냐면 ETF 레버리지로 많이 들어왔고요. 네. ETF 투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하고 급등하고 하는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금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네. 문제는 뭐냐면 레버리지로 투자한 경우에는 손실폭이 2배 그렇게 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손절이나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매매를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수급이 꼬였던 측면이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거나
또는 손절매가 나가면서 수급이 같이 엉켜버린 겁니다. 네. 물론 빠지니까 개인 투자들 역대급으로 사고 있는데 그 자금과는 또 별개로 마지막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지금 또 반대 매매에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하방 압력을 좀 키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외국인 매도와 파생 포지션의 변화, 또 개인 레버리지 손절 매물까지 좀 겹치면서 시장 수급이 좀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자, 그러면 파생 시장의 흐름을 보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도 좀 일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선물 매도 누적 금액 수가 9조 1천억 정도 되고요. 네. 금액상으로는 역대 최고고요. 어. 계약상으로 봤을 때 한 4만 1,000계약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미세한 변화가 나왔던 거는 지금 콜 매도 포지션이 많았거든요. 3월 만기를 앞두고 네. 콜 매도라는 거는 주가 상승의 베팅이 아니라 하방의 베팅을 하는 건데 네. 어저께 상당 부분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 부분을 걷어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어저께 주가가 쭉 빠졌다가 WTI 유가 반등하면서 반등 나오면서 동시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미장이 잘 됐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건 환율, 유가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인데 셋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오늘 어쨌든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간밤 미국 시장 상황까지 좀 해석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 오늘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편 신용융자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반대 매매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신용융자 가지고 이제 부담을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네. 시가총액 700조일 때 30조 하고요. 시가총액이 1000조, 2000조가 된 상황에서 30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신용융자 금액 자체는 증시에 큰 부담은 되진 않아요. 근데 저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요번처럼 수급이 꼬이면은 네. 역시 주가 급락하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부담인 거지. 융자 금액 자체가 지금 우리 현재 그 규모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어떤 방향을 보고 흥분해서 따라가시면은 엇박자를 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보시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것도 판단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반등 나올 때 몇 프로 수익 내겠다고 덤비시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다음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용 규모 자체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수익을 쫓기보다는 뭐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내 투자 포지션의 좀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비중을 조절할 시점이라는 말씀이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내 계좌에서 레버리지 비중부터 점검하는 게 또 먼저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저는 그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한테 네. 이런 말씀드리면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주담보 대출이 됐던 신용을 쓰시는 거는 네. 증시가 많이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메리트가 있을 때 네. 들어가는 거지 1년 내내 신용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은 주가가 막 불을 뿜고 가지고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 네. 고점에서 보통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잘못할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은 대출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네.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삼성전자 시총이 다시 좀 1,000조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런 중동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도체 업종의 실적,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화됐을 경우하고 단기에 끝날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당장에 그 LNG에서 추출하는 헬륨 가스가 부족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돌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쇼티지 때문에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단기에 끝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락은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장기화될 것이냐 단기화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투자자들이 좀 피난처를 찾기도 하는데 그보다 좀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대응이 좀 현실적이라고 보세요?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덤비시는 거는 전문가들도 쉽게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인데 네. 욕심을 너무 내시지 마시고요. 수익은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시장만 나쁘지 않으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 자산을 지키는 쪽에다 포커싱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급등락 장세에서는 뭐 특정 섹터를 찾는 것보다도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 되겠네요. 네,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코스닥 액티브 ETF 두 종이 상장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코스닥 투자 접근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인덱스로 투자하는 건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주식 가운데 정상적이지 못한 회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방송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액티브 ETF들이 대응을 못했던 측면이 있다면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보다는 상당히 제한돼서 시가총액이 엄청 큰 회사도 제한돼 있고 또 그다음에 주가 움직임 자체도 역시 그 특정 종목에 의해서 휘둘릴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는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액티브 ETF가 향후에 투자하는데 투자 지표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 안에서 선택이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매니저들이 일단 뽑아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투자에서 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건 기대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뭐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투심 뭐 위축된 게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 부분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는 네. 거고요. 네, 그것이 안정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액티브 ETF 늘어나면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3월 들어서면서 저는 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3월은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트럼프가 사고를 치면서 지금 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정신없이 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에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효과를 받았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코스닥은 이번부터는 모멘텀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 결국 환율, 유가 그리고 금리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